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희 박사입니다. 어제 정부가 주택을 이제 수도권 지역에 한 135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주택 정책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뭐 죽어 있던 뭐 건축, 건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그쪽 분야에 이제 종사하셨던 분들이 좀 타격이 좀 컸었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는 이재명의 어떤 뭐 정부의 의도가 이제 크게 이제 돋보이네, 이게요. 그러면 한 135만 채가 뭐 나중에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물론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뭐 공급이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도 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뭐 한 채당 뭐 2억의 어떤 분양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135만 채니까 한 270조라는 건 이제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열릴 수 있겠죠, 이게. 그럼 상당히 적은 건 아니죠, 이게. 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견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대공황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이게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뉴딜 정책을 이제 썼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런데 뉴딜 정책 중에서도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 근로로 해 가지고 뭐 댐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뭐 닦고 하는 이런 토목공사 쪽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를 조금 부양시키려고 이제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이제 퍼붓죠. 혹시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도, 정부가 이제 주도가 돼 가지고 뭐 경기 분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택을 135만 호 이렇게 이제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요 며칠 전에 이제 MBC에서 이제 LH에 대한 이제 좀 비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논문하고 쭉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까 싶어 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을 켜게 됐는데요. 제가 2018년 2월 달에 이제 LH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그게. 그때 제 주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LH가 실질적으로 뭐 최종적으로 투기성 사익 추구에 있어서 사유재산의 재산 축적에 앞장선다, 이렇게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거의 말 그대로 그냥 앞잡이 역할을 한 거죠. MBC에서도 뭐 이 문제를 뭐 꼭 지적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뭐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가 뭐 그때 되겠죠, 그게. 그때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발칵 뒤집어진 큰 사건이 뭐냐면은, 내부 LH에서 내부 정보를 도용해 가지고 뭐 투기하고 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방송 나오고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하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좀 뭐 도덕적으로 뭐 허용되지 아니한 짓을 그 내부에서 많이 했다. 그뿐만 아니죠. 또 뭐 그렇게 또 LH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뭐 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그거는 제가 논문 쓰고 난 이후 문제인 것이고, 그전에는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은, 어차피 대통령 선거 때 보게 되면은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으로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거시적인 방향을 좀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실패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은 뒤집어 버려요, 이게요. 그리고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런 배타적인 정치 구조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이 올바로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부동산 정책을 그럼 위해 가지고 뭐 각 정부마다 뭐 이렇게 뭐 주택을 공급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시행 기관이 누구겠습니까? LH잖아요. 그러면은 LH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뭐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뭐 LH가 이제 매입을 하고, 그러면은 그 매입한 땅을 이제 기반 시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사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럼 그 택지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 물론 LH가 서기도 하지만은 절대 다수라는 건 절대적으로 민간 업체한테 그 소유권을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매수를 한 그 민간 업체들은 그 땅을 바로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몇 년 동안 또 묵혀 둔다는 겁니다, 그게. 예, 그게 왜 묵혀 두느냐 하면 땅값이 오를 때까지, 땅값이 오르게 되면은 그만큼 또 땅값에 대한 시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집을 짓게 되면 분양가가 또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게요. 그런데 이제 애초 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땅을 이제 내놓는 것은
뭐 정부 정책이 이제 뭐 주택 공급시키겠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익 목적으로 AH한테 토지를 이제 매도한 거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 이 뭐 분양권을 식으로 이걸 팔거나 뭐 아니면 분양주택을 또 매도하면서 수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 목적의 순수한 거주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최초의 토지 소유자가 LH에 매도한 그 목적과는 지적으로 상이하다.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요. 그럼 이렇게 이미 매도 뭐 이렇게 계속 몇 차례 거치게 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게요. 그러면은 주택이 오른 상태에서 소위 말해 가지고 집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주택을 공급을 시장에 나와 가지고 사려고 해도 비싸기 때문에 이게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배제자로 남는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유발한 것은 뭐 공급 중심의 구조하고 그냥 투기성 거래가 시장을 이제 이래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목적과는 벌써 변질돼 버렸다는 거지, 그게요. 거의 뭐 이런 공급 기관인 LH가 실질적으로 공익 목적인 어떤 주택 건설을 위해 가지고 택지 공급 차원에서 뭐 개인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좀 살사게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겠죠, 그게요. 물론 뭐 그렇게 사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볼 때 있어 가지고는 누구를 위한 어떤 매입 되겠습니까? 결국은 투기성 사익 추구의 사유재산의 축적에 LH가 동원된 거죠, 그게요. 아까 전에 드렸다시피 바로 앞자리 노릇 한 거지, 그게요.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예전부터도 물론 제가 선거 이전에도 문제가 제기됐겠지만은 이번에 방송에서는 특별히 또 그걸 이제 꼬집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게 뭐냐면은 분양받은 택지에 공동주택을 이제 건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주택이 실질적으로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 상승분만큼 피분양자죠. 그분들이 또 수익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익에 대해 가지고 토지 제공자하고 피분양자가 분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만이 어떤 사회적인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때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반대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투기성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그 땅을 강제로 수용 안 됐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도시나 이런 데 내다 팔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내 땡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 자손 많은데까지 계속적으로 거기서 농사 짓든 또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공익 목적으로 해 가지고 LH에서 팔아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보상받고 끝났는데,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제 투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이익을 보잖아요, 그게. 남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인제 사회적 형평성은 좀 안 맞다. 바로 거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지적한 거였거든요, 그게요. 이런 토지의 영속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을 이제 이 딱 고려를 해 보게 되면은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걸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안정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처방전을 딱 냈을 때 약하고 주사하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집에서도 몸 관리를 위해 가지고 식이요법 아니면은 또 물리치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있어 가지고도 분명히 처벌이 또 하나 더 플러스 되어야 된다. 그것도 강력한 처벌. 나 그걸 또 이번 책에서는 제가 또 덧붙였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흔히 알다시피 TV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범죄, 사기, 전세를 이래 받고 튀었다. 이런 범죄가 실질적으로 TV를 통해 가지고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요. 거의 이런 소유자의 어떤 기만과 횡포가
그래도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고 이러니까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전 재산 다 털렸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먹고 살겠습니까? 결국은 거리로 나가는 거지 아닌 거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이런 뭐 법과 사회 질서를 무시한 이런 뭐 소위 말하자고 자본주의의 어떤 삐뚤어진 그런 소유 권력자들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는 좀 엄벌을 취해야 된다. 뭐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사회 혼란을 더 크게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라고 이제 저는 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요. 오늘도 좀 내용이 좀 길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 세 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두 가지라고 뭐 생각하시겠지만은, 근데 두 가지는 수요와 공급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 측에서는 이번처럼 한 뭐 135만 호, 그러니까 2030년까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는 분명히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또 뭐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그러니까는 LTV,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 뭐 제한을 하게 되면 투기 수요도 또 억제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누가 뭐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바로 엄격한 처벌이 병행되어야만이 이런 투기 수요도 억제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오늘도 뭐 좀 내용이 좀 부족했지만은 뭐 이렇게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